라쇼몬. 어느 날 저물녘의 일이다. 한 하인이 라쇼몬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문 밑에는 이 사내 말고는 아무도 없다. 다만 여기저기 붉은 칠이 벗겨진 커다란 기둥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붙어 있을 뿐이다. 라쇼몬이 주작대로에 있는 이상 이 사내 외에도 비를 피하는 여인이나 선비 한둘쯤은 더 있을 법한데도 말이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사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 3년 사이 교토에는 지진, 회오리바람, 화재, 기근 같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그러니 도성 안의 황폐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나 불구를 때려 부수어 붉은 칠이 묻거나 금은박이 입혀진 나무들을 길가에 쌓아놓고 땔감으로 팔았다고까지 한다. 도성 안의 사정이 그 지경이니 라쇼몬의 수리 따위는 애초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그 황폐해진 틈을 타서 여우와 너구리가 살기 시작하고 도둑들이 들끓었다. 급기야 나중에는 연고 없는 시체를 이곳 문에 가져다 버리는 풍습마저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가 지면 누구나 기분 나빠하며 이곳 문 근처로는 발길을 끊게 된 것이다. 대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수없이 몰려들었다. 낮 동안에는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높은 지붕 끝에 침이 주위를 울며 날아다녔다. 특히 문 위의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 때면 그 모습이 마치 깨를 뿌려 놓은 듯 또렷하게 보였다. 까마귀들은 물론 문 위에 버려진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으러 오는 것이었다. 다만 오늘은 시간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그 틈새로 긴 풀이 돋아난 돌계단 위에 까마귀 똥이 점점이 하얗게 굳어있는 것만이 보일 뿐이다. 하인은 7단의 돌계단 중 맨 윗단에 다 해진 남색 옷자락을 깔고 앉아 오른쪽 뺨에 나있는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가는 방금 하인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썼다. 하지만 하인은 비가 그친다 해도 딱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평소라면 당연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그 주인에게 사나흘 전에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쓴 것처럼 당시 교토의 마을은 극도로 쇠락해 있었고 이 하인이 오랫동안 부리던 주인에게서 쫓겨난 것도 그 쇠락의 작은 여파에 불과했다. 그러니 하인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보다 비에 갇힌 하인이 갈 곳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게다가 오늘의 날씨 또한 이 해이한 시대 하인의 감상적인 정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신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인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가기 위해, 다시 말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가닥 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으며 아까부터 주작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듣고 있었다. 비는 라쇼몬을 감싸안고 멀리서부터 쏴하는 소리를 모아온다. 땅거미는 점차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올려다보니 문의 지붕은 비스듬히 뻗어나온 처마 끝으로 무겁고 어슴푸레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겨를이 없다. 가리다가는 담벼락 밑이나 길바닥 진흙 위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러고는 이 문 위로 실려와 개처럼 버려지고 말 것이다. 가리지 않는다면.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고 같은 길을 맴돈 끝에 마침내 이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한다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국 한다면일 뿐이었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이 한다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당연히 뒤따라와야 할 도둑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한 뒤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저녁 추위가 스며드는 교토는 벌써 화로가 그리울 정도로 쌀쌀했다. 바람은 문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어둠과 함께 거침없이 뚫고 지나갔다. 붉은 기둥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도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고 헌옷을 겹쳐 입은 어깨를 치켜 올리며 문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하룻밤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밤을 쥐새우려던 생각이었다. 그러자 마침 문 위에 누각으로 올라가는 넓고 붉은 사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위층이라면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차피 시체뿐일 터였다. 하인은 허리에 찬 칼의 칼집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집신을 신은 발을 사다리 맨 첫 단에 올렸다. 그리고 몇 분 뒤의 일이다. 라쇼몬 누각으로 통하는 넓은 사다리 중턱에서 한 사내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위쪽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누각 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사내의 오른쪽 뺨을 비추고 있었다. 짧은 수염 사이에 붉게 고름이 잡힌 여드름이 나 있는 뺨이었다. 하인은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것은 시체뿐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그런데 사다리 두세 단을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밝히고 그 불빛을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구석구석 거미줄 쳐진 천장에 그 탁한 노란 불빛이 흔들리며 비치는 것을 보자 금세 알아차린 것이다. 이렇게 비오는 밤에 이 라쇼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평범한 사람은 아닐 터였다. 하인은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가파른 사다리를 맨 윗단까지 기어오르듯 올라갔다. 그러고는 몸을 최대한 낮춘 채 목을 앞으로 내밀어 조심스레 누각 안을 엿보았다. 안을 보니 소문대로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는데 불빛이 닿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는 벌거숭이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남녀도 섞여 있는 듯했다. 그 시체들은 모두 한때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팔을 뻗은 채 바닥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게다가 어깨나 가슴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움푹 패인 부분의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들이우며 영원한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하인은 시체들이 뿜어내는 부패한 악취에 저도 모르게 코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코를 막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이 남자의 후각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제야 하인의 눈에 시체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한 인간이 보였다. 노란빛이 도는 짙은 갈색 옷을 입은 키가 작고 마른 백발의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이 붙은 소나무 조각을 들고 시체 중 하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아마 여자의 시체인 듯했다. 하인은 6할의 공포와 4할의 호기심에 휩싸여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옛 기록의 기자가 쓴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그러자 노파는 소나무 조각을 바닥 틈에 꽂아두고는 지금까지 들여다보던 시체의 머리에 양손을 갖다 대었다. 마치 원숭이 어미가 새끼의 이를 잡듯이 그 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뽑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머리카락은 손길을 따라 숭숭 뽑혀 나왔다. 머리카락이 한 올씩 뽑혀 나갈 때마다 하인의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피어올랐다. 아니,
노파 개인이라기보다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매 순간 강해진 것이리라. 이때 누군가 하인에게 아까 문 밑에서 고민하던 문제, 즉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를 다시 묻는다면 하인은 아마 미련 없이 굶어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내의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꽂아둔 소나무 불꽃처럼 기운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물론 하인은 노파가 왜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할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하인에게 있어 이렇게 비오는 밤, 이 라쇼몬 위에서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조금 전까지 자신이 도둑이 되려 했다는 사실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인은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단숨에 사다리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칼자루를 움켜쥐며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경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노파는 하인을 보자마자 마치 쇠뇌에 튕겨나가는 화살처럼 솟구쳐 일어났다. 이놈, 어딜 가느냐? 하인은 시체에 걸려 넘어지며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노파의 앞길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다. 노파는 하인을 밀쳐내고 도망가려 했지만 하인이 다시 밀어붙였다. 두 사람은 시체 더미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뒤엉켜 싸웠다.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하인은 결국 노파의 팔을 잡아 억지로 바닥에 짓눌렀다. 마치 닭발처럼 뼈와 가죽뿐인 팔이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어서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인은 노파를 거칠게 떼어놓고는 즉시 칼을 뽑아 서슬퍼런 칼날을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래도 노파는 침묵했다. 양손을 바르르 떨고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는 노파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뜬 채 벙어리처럼 고집스럽게 입을 닫고 있었다. 이를 보자 하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 노파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자각은 격렬하게 불타던 증오심을 어느샌가 차갑게 식혀버렸다. 남은 것은 어떤 일을 완벽하게 마쳤을 때 느끼는 평온한 득이감과 만족뿐이었다.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관청의 포교 같은 사람이 아니다. 방금 이 문 아래를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 너를 밧줄로 묶어 어찌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 이 시간에 문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러자 노파는 부릅뜬 눈을 더욱 크게 뜨며 하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맹조류 같은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러고는 주름 때문에 코와 거의 붙어버린 입술을 무언가 씹는 듯이 움직였다. 가느다란 목에 뾰족한 목울대가 요동치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 목구멍에서 까마귀가 우는 듯한 목소리가 헐떡이며 하인의 귀에 전해졌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발을 만들려 그랬지. 하인은 노파의 대답이 생각보다 평범한 것에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과 동시에 다시금 이전의 증오가 차가운 멸시와 함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기색이 상대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었다. 노파는 한 손에 시체에서 빼앗은 긴 머리카락을 든 채 두꺼비가 중얼거리듯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나쁜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 버려진 시체들은 대부분 그 정도 일을 당해도 되는 인간들 뿐이야.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뽑은 이 여자만 해도 뱀을 네치 길이로 잘라 말린 뒤에 말린 물고기라고 속여서 관청 호위병들에게 팔러 다녔어.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팔러 다녔을걸. 그런데 이 여자가 파는 고기가 맛이 좋다고 호위병들은 반찬으로 빠짐없이 사갔단 말이야. 나는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이라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나쁜 일이라 생각 안 해. 나도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잘 아는 이 여자도 내 일을 용서해 줄 게 틀림없어. 노파는 대략 이런 뜻의 말을 했다. 하인은 칼을 칼집에 꽂고 왼손으로 칼자루를 누르며 냉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오른손으로는 땀에 붉게 고름이 잡힌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용기가 생겼다. 그것은 아까 문 밑에서 그에게 부족했던 용기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각에 올라와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용기였다. 하인은 이제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를 망설이지 않았다. 당시 그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굶어 죽는 것 따위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말로 그렇단 말이지. 노파의 말이 끝나자 하인은 비웃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그러고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며 갑자기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어 노파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네 옷을 빼앗아가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니까 말이다.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냈다. 그러고는 발에 매달리려는 노파를 거칠게 시체 더미 위로 걷어찼다. 사다리 입구까지는 불과 5걸음뿐이었다. 하인은 빼앗은 갈색 옷을 옆구리에 끼고 순식간에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 내려갔다. 잠시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노파가 시체 사이에서 벌거벗은 몸을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듯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아직 타고 있는 불빛에 의지해 사다리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러고는 거기서 짧은 백발을 거꾸로 늘어뜨린 채 문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밖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있을 뿐이었다.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작품 해설. 생존의 문턱에서 무너진 도덕. 이 작품은 폐허가 된 교토를 배경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어느 하인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하는 심리주의 소설의 정수입니다. 작품의 무대인 라쇼몬은 단순히 거대한 성문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선과 악이 교차하는 위태로운 상징적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하인의 급격한 심리 반전입니다. 처음 누각에 올라가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 노파를 보는 순간 하인은 불타는 정의감으로 악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노파의 자기 합리화는 역설적으로 하인에게 악을 행할 용기를 부여합니다. 노파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 노파의 옷을 빼앗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하인의 모습은 인간의 정의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유동적인지를 서늘하게 폭로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도덕이란 단지 배부른 자들의 사치에 불과한 것인가? 작가는 하인이 떠난 뒤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고 갈무리하며 그가 선택한 악의 길이 우리 사회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하인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면의 악이 눈을 뜬 것일까요? 라쇼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하인의 뒷모습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